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통합당 이하경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관련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시죠? 네. 최근 이 공판 과정에서 이 언론에서 보듯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계시나요? 언론 보도에 그런 나오는 그 정확한 경위를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 개입과 이명박 대통령 보고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8월 20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 내용입니다. 장관께서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직후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의 불법 사찰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면서도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보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직접 진술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권 전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옮기는 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어제 9월 10일 공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영진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팀원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진술 내용은 신재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자원협력대사의 동향보고에 인사개입 정보 등을 추가해 VIP께 보고하라고 박영준 전 차관이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던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예. 장관의 답변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 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은 김종익 씨와 그 가족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안겼습니다. 국군 기무사 불법 사찰의 피해자 엄윤섭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연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교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망령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불법 사찰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불법 사찰 의혹에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 사찰의 망령이 발붙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1위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희망이 없는 워킹푸어,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푸어, 노후 준비를 못한 리타이어 푸어, 이 생겨난 수많은 푸어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화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사회와 안전망은 붕괴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절망은 또 다른 절망을 낳고 있는데 희망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상복지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5월 45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나서고 연말엔 새누리당이 가세 0세에서 2세까지 전면 확대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전국적으로 보육 중단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보육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0~2세 무상 보육에 대해서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사상 최대 복지 예산을 자랑하고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혼란이 발생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전국의 엄마 아빠들을 분노와 짜증으로 몰아넣고 정부는 억울하다, 국회에서 그랬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 시 대상 인원의 100%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제 대상자를 100% 반영했습니까? 예, 지금 예산 이제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복지의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지방에 같은 이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하고도 잘 논의를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다. 또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앞에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불신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복지 TF에 대해서는 그 만들어질 때부터 보고는 받으셨죠? 예. 기획재정부는 지난 총선 전에 복지 TF를 만들어 여야의 복지 공약 추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지적을 받은 사실 아시죠? 예. 정부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 정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필요한 계산은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양육수당 100%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밝히지 않고 공약부터 제시하는 것은 표를 위한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든 안 하든 과연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011년 2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복지 확대에 대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일 경우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치권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복지 정책을 국가재정에 영향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복지 TF를 구성을 해서 파악을 했던 것은 여야 누구를 가릴 것이 없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공약을 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지 또 재정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그런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빚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지출했던 세출 부분을 줄이든지 뭐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늘어나는 복지만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보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 라프한 계획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좀 더 촘촘한 그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가 되면서 이와 같은 복지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님께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논쟁에는 부풀림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고. 예, 이제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염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논의가 되면 바람직하겠다. 아마 그런 쪽으로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야 할 것 없이. 네. 지금 박근혜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 100%, 양육수당 100%, 노인 장기요양보험 전면 확대 등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세는 거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추진도 국가적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총리님 견해라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한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 박근혜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수준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이것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것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복지 재원 확보 문제를 비겁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타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당선된 다음에 생각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뭐 전 맥락이 어떻게 된지는 더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다 하고 이런 평가는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파퓰리즘이라고 폄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국가관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네. 이 법을 전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출한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본법 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기에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지금 사전 협의 조정제도의 취지는 복지급여가 누락된다든지 혹은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면서 가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복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300개 정도가 되고 지자체는 전수조사가 다 안 될 정도로 이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저희들이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간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보험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미 지방재정법 27조처럼 복지부와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자체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으로 만드는 과잉 낭비적 복지 요소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일각에서 제기는 됩니다.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그게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복지를 파퓰리즘 또는 인기영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서 하는데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면 인기영합적인 것입니까?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권과 집행권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겁니다. 본 의원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명 박근혜 복지법이라 불리우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겉으로는 촘촘한 맞춤형 등 자상한 은행과 같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처럼 국가와 관여를 늘리는 국가주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복지정책을 추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가중심주의 철학,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복지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2009년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훈육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세계에 던진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에서부터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엄격하고도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디스플린 캐피탈리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훈육자본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사용한 훈육이라는 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혼내고 훈육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훈육자본주의를 원칙 있는 자본주의라고 해석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원칙은 바로 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도 4.19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더 나아가 3.1운동도 6.25 사변도 5.16 때 나라가 공산당에게 먹히지 않아서 그 희생이 값진 것이다. 그리고 유신은 자주국방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도 박근혜 후보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윤혁당 사건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한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총리님, 어제 김창동 헌법재판관 후보도 법원의 재심 의견이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어제도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이 재심이 되면은 재심 판결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 발언은 이상한 역사관, 사법관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유로 판결이 재심에서 취소가 되면은 그건 마지막 재심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다. 이와 같은 이제 말하자면은 법적인 판단을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법원의 최종 결론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망국으로 몰고 갔던 유신체제, 아버지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한 군사쿠데타를 합리화하고 훈육자본주의 정신을 국가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후보입니다. 무상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뒤에 엄격한 훈육자본주의념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를 모아 복지를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어른들에게 이제 와서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공적 복지입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큰 병에 걸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게가 무너진 가장들에게
그들의 삶이 그들 각자의 몫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총리님, 얼마 전 우울증과 생활고로 먼저 6살, 9살 난 두 아들을 죽이고 자살한 엄마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는 대한민국의 실제 뉴스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국가가 아닌 자상한 부모와 같은 국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감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 봉사하고 공동체에 협력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복지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단 한 사람도 나고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국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던 가난하건 꼴찌를 하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가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분적으로 한 보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관해서도 종전 정부에 없었던 새로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신규로 되고 또 기왕에 있던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OECD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아주 참 비극적인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강조들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OECD 자살률 1위가 된 건 아닙니다. 2003년에 OECD 자살률 1위로 헝가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사회 통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자살률 1위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지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발언이 끝나서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에 국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절, 대선마다 여야가 어떤 후보가든지 떠나서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인간이 살만한 우리 미래의 후손들 자랑스러운 만남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고 복지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